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도시공간계획팀장 심소희입니다. 우리 단지가 좀 작은 단지인데도 이 강당을 가득 채워주신 주인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주인분들 뵐 때가 제일 보람이 있고요. 제가 계획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절차를 제공을 하는데요. 계획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종전에 재개발 추진하시게 되면 주민분들께서 구청하고 같이 만든 사업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어떤 사유로 보류가 돼서 이제 다시 지연이 되고 다시 상정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주민분들과 만나고 또 각종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오늘 설명드린 가이드라인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 또 관계 전문가분들, 건축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분들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가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분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안에 대해서 오늘 주민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게 된다면 법정 절차가 진행이 될 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래는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합니다. 근데 사전에 전문가분들이 미리 다 보신 계획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7명에서 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하고 빠르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향후에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하시고 이제 건축 설계자 선정하셔서 사업 시행 계획을 짜시게 되면 또 각종 받아야 될 평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축 심의,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재해 안전, 소방 성능부터 시작을 해서 8, 9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심의들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통합 심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 이제 지원해드리는 계획과 절차대로 오늘 주민분들께서 많은 공감대를 이루어 주신다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상지의 위치입니다. 주민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삼양사거리역 있는 그 교차로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하나폴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쪽에 상암국제무역고등학교가 있고요. 구역 면적 한 44,000 정도 돼서 크지는 않은 단지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한 526명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상지는 작지만 그래도 역세권에 가깝게 위치되어 있고 주변에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과거 연역들을 좀 봤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이루어진 도시 조직인데요. 예전에 미아리 난민 정착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재정비 촉진지구나 이런 아파트 개발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은 노후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지 내부 모습을 보시면 반지하 주택이 꽤 많이 이제 80% 그러니까 반지하 주택이 꽤 많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노후 건축물 비율도 80% 이상 차지하는 걸로 봐서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시급한 정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대상지는 굉장히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에 아주 가깝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북한산, 오른쪽으로는 북서울 꼬매숲이 있어서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고 또 역세권으로서의 편리한 교통환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대상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잠재력과 한계를 동시에 검토를 하면서 우리 계획이 나가야 될 방향들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 지역 일대를 보시게 되면 우리 대상지 남측으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솔센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 대각선 맞은편에는 이미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지 바로 옆에는 하나포레가 29층 정도의 규모로 이제 건축을 하고 있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는 또 이제 신통으로 진행이 됐었던 단지들도 있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3월에 선정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검토들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저희 선세영 교수님 사진이랑 실물이 같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멋있으신 우리 교수님께서 그 영국 왕립 건축사도 갖고 계시고요. 또 이제 세종시 국가시범도시 마스터 아키텍트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또 LH 분양가 심의위원 또 공공주택 통합시민 심의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이렇게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 활동 외에도 다양한 단지 설계에 있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단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명하신 건축가께서 오셔서 봐주신 게 굉장히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관련 부서와 함께 많은 검토들을 진행을 좀 했는데요. 3월에 선정되고 나서 8월 정도에 저희가 이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도 하고 자문회의, 원팀회의, 또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회까지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현황 이슈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도 이제 우리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단지의 가장 큰 이슈는 종교시설입니다. 가운데 이제 그 소망교회가 입지가 되어 있죠. 하필 대상지 안으로 쑥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당이 있고요. 또 사택이 있고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시설을 보통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이제 교회랑 잘 협의가 되면 이전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문제 때문에 주민분들과 교회와 구청이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신 상황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계획에서는 이 종교시설을 어떻게 이 존치시설에도 불구하고 밀도를 찾을 것이냐 이런 숙제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고요. 보시게 되면 소방교회가 이렇게 있고 주차장이 왼쪽 또 밑에 또 위아래로 주차장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종교시설을 존치하게 되면 불필요한 도로 계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들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삼양특계하고의 관계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하나폴에는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삼양특계 3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얘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삼양특계 3의 구역 경계가 요 빨간색 안쪽으로 해서 요렇게까지가 구역 경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로 부분이 자기네들이 정형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도로 공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이런 진입도로 부분을 복잡한 오거리 체계가 아니라 어떻게 잘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계획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지 내부에 굉장히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뒤에 있는 학교하고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통학로에 대한 정비들도 우리 계획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 단지 주민분들이 볼 때는 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지 가치가 올라가는 장점도 있지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북측에 있는 학교에서부터 1조 영향을 주지 않도록 2시간 이상 연속되게 1조를 확보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키게 되면 우리 대상지 같은 경우는 이 학교 주변은 5에서 10층, 15층, 최대 여기까지 15층 정도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단지에서 단지 한 3분의 1 정도가 학교 1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그 건축 계획을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도보 생활권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좀 위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도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단지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같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에 몇 가지 계획 원칙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우리 미아동은 주민분들께서 정말 그 단합돼서 끈끈하게 잘 이제 하시고 지역하고도 잘 소통하는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하는 미아 플랜이라는 이름을 좀 적어봤습니다.
세 가지 계획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에 대한 용도적 상향이라던가 토지 이용 계획을 좀 실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축적으로 높이 계획의 한계를 좀 극복을 하고 북한산과 북서울 꿈의 숲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단지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되어야겠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교통이라던가 보행이 단지 내 외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획들. 네 번째는 이제 공원이나 오픈 스페이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계획들 같은 것들이 중요한 계획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먼저 이제 지역의 개발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실 겁니다. 이제 개발 밀도가 사실은 사업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왼쪽 밑에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저희 우리 용도 지역의 현재 모습입니다. 2종 7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로변, 솔선으로 보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은 용적률이 200%까지밖에 못 찾는 용도지역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삼양특계라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포레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단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삼양 쥐구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대상지 남측에 있는 미아이 제촉지구는 개발 계획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옆에 준주거지역과 3종하고 연접하지만 250% 밀도인 2종 주거지역으로 수립이 됐고, 그러면 우리 단지도 2종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여기 뒤쪽이 2종 7층이기 때문에 아마 2종으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한 계획일 텐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단지지만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사업성을 최대한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건축적 대안들을 저희 자문위원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도지역을 3종으로 이제 상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면 2종 250%가 아니라 300%까지 계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많이 상향을 하게 되고 분양세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종 계획안으로 계획을 하면서 종전에 2종 7층과 2종으로 계획이 됐었던 부분들이 층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300%라는 용적률도 가져갈 수 있게끔 사업성을 보존하는 계획들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단지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검토를 했고요. 종교시설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주민분들께서 소망교회하고 같이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위치해 있는 위치를 보시면요, 이 고등학교 밑에 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이걸 이전했을 때와 아닐 때 뭐가 우리 사업에 유리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가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면요, 이 교회에 진입하는 도로들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도로 계획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도로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가 획지로 쓸 수 있는 면적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제 구석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도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다소 유리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숫자상의 이야기이고요. 실제 우리 단지를 보게 되면 교회가 학교 일조 영향을 받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쪽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밀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토지 이용을 가진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존치했을 때와 이전했을 때 두 가지 계획안을 비교를 했을 때도 사업성에는 이전을 하는 게 다소 유리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뭐 교회랑 협의하시는 시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분들하고 교회 측하고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를 존치했을 때 또 이전했을 때 둘 다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의 원안 자체는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역 경계에서 재척을 했고요. 재척하고 이제 도로 계획을 일부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토지 이용 계획을 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단지는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이 부분인데 도로가 빠지는 만큼 일부 대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분양세의 감소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대략 추산을 해봤을 때 뭐 한 10세대에서 15세대 정도의 분양세대 감소가 있을 걸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도 이제 300% 용적률을 다 찾는 계획안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장단점을 주민분들께 잘 판단을 하셔서 교회하고 협의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토지용의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북측에 있고요. 그 일주 영향을 받는 지역에 종교시설이 있고 공원을 북측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1000세대가 넘어가는 계획안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의무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공원을 어디다 둘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단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주 영향을 받아서 촉수를 많이 못 올리는 학교변에 공원을 배치하는 게 가장 개발 계획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현장을 가봤을 때 학교 옆에 담벼락이 바로 붙어 있어서 보행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변에 이런 공원들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분들한테도 유리하고 학교 입장에서도 유리한, 공공 입장에서도 유리한 계획안을 쫙 찾기 위해서 공원을 북측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조치시설들의 이전 계획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먼저 이쪽 1번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은 궁턱길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작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원하고 통합해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지고 동원과 통합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대상지 내부에 2번이 있는 송천동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이 자치회관은 공원 옆에로 이전을 하는 걸로 공공청사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이 내부에 있는 토지용을 최대한 획지를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3번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이 굉장히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로 복잡하게 있지만 이것들을 정형화해서 정리를 하고 교회를 존치할 때도 사후적으로 크게 분리하지 않게끔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토지용의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북측에 학교 일주 영향을 받는 지역 같은 경우는 층수가 10층 정도밖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밀도를 그 외의 공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층수를 한 25층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이거는 관련 법규상 우리 단지의 한계상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층수입니다. 최고 층수가 25층이고요. 25층 이상으로는 그 동강 거리나 이런 관련 법규를 지켰을 때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걸로 건축 시뮬레이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층수는 25층이지만 300% 밀도를 충분히 찾았기 때문에 이제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학교변이 낮고 이제 가로변이 높고 또 이 솔샘로변에는 좀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갖는 그런 계획안으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종전에 7층이 25층 아파트가 300% 25층 아파트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우리 단지 초입부에 보게 되면 그 솔샘로가 있습니다. 솔샘로는 저희 경관계획상 서울시 상위계획인 법정계획입니다. 경관계획상 보게 되면 이 북한산으로의 경관을 보호해야 되는 축입니다. 솔샘로는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솔샘로 버스 정류장에 딱 버스를 타려고 서서 이렇게 북한산 방면을 보니까 북한산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지가 이제 들어섰을 때 북한산을 가리는 계획보다는 이렇게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갖도록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단지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가로변에는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였고요. 예. 단지 내부에도 이제 차량 소통이라던가 원활한 계획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것들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출입구는 2개소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하나포레랑 맞춰서 출입구, 주출입구 계획을 하나를 하고 이쪽 뒤쪽으로 부출입구 계획을 하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솔샘로가 지금 현재 5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밑에 미아 2구역이 개발이 되고 또 하나포레가 개발되고 하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 차량의 소통 같은 것들은 그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솔샘로를 5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출입구변은 3차선, 그 뒤쪽 도로는 2차선으로 계획을 하되 지금 현재 학교변에 보행로도 없이 아이들이 차량이랑 섞여서 다니고 있는데 보행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행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단면 계획을 가지고선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보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단지 가운데에 있는 이 선영의 광장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기조 가로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요. 막다른 길들도 막 있고요. 유일하게 소통이 되는 길이 이 길하고 이 길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쪽 주거지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역으로 가는 길, 또 우리 단지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는 주요 생활가로가 될 수 있는 단지 중앙의 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보행동선으로 좀 확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열려서 계획을 하게 되면요. 우리 단지 동측으로 북서울 꿈의 숲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서울 꿈의 숲이 보일 수 있게끔 계획을 좀 하자. 그래서 이 열린 선형의 광장을 통해서 단지 안에서도 뒤쪽에 북서울 꿈의 숲이 보이고 솔산로변으로 나가면 북한산이 보이고 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진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선형의 광장도 설치를 했고 이제 서로 이어지는 보행 동선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다양한 공간들, 공원뿐만 아니라 놀이터, 또 이제 텃밭 공원 같은 것들을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 지역이 가진 정체성, 좀 녹음이 있는 그런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계획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가로 특성에 맞춰서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계획 제안도 저희가 같이 드리는데요. 이쪽이 동측에 있는 이 길 같은 경우는 학교 가는 길로 주로 이용되는 동선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 있는 주민 공동시설들은 스터디 카페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이 좀 들어와서 아이들과 청소년이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내 주 보행동선 변에는 노인정이라던가 같이 돌봄시설 같은 이 주민분들이, 단지 내 주민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공동시설을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예시를 이제 작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을 반영한 전체 종합 구상도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 원칙이 결국은 저희 가이드라인이 법정 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계획의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절차를 저희 가이드라인이 끝나게 되면 그걸 구청에 넘겨드리면 구청에서 이거대로 아마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도면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비계획 지침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을 도면에다 표현을 한 것이고요. 공원에 대한 위치, 이제 가운데 주요 보행 동선변의 통경이나 보행 구간, 그리고 이제 주민 개방 시설에 대한 이제 주민 공동 시설, 또 근생 시설들이 솔샘로변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가로 활성화 시설들과 공원 공공청사까지, 또 소망교회는 재척하는 걸로 이루어진 요 토지 이용 계획을 좀 저희가 수립을 했고. 도로 계획까지 같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삼양 특계에서 기존의 구역 경계가 굉장히 비정형으로 돼 있어서 불필요한 도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단지 안에 이제 획지로서 포함을 해서 구역 경계를 정형화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갈 때 이제 제대로 출입구가 날 수 있고 도로가 이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비정형된 선형들을 좀 조정을 해서요 계획을 했고, 말씀드린 사항들대로 교통처리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좀 어렵기는 한데요. 제가 찬찬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용적률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제 돌봄 시설을 한다거나 열린 단지를 만든다거나 좀 땅이나 건축물을 뺏기는 게 아니라 좀 계획적인 공공기여를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좀 기여하는 시설들을 기여하는 계획을 담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허용 용적률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공원이든 도로든 건축물이나 토지를 이제 기부채나 팜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상한 용적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왼쪽에 있는 용적률 표를 보시면 이게 최근에 바뀐 도정기본계획이 되기 전의 계획입니다.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190%고요. 계획적 공공기여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20%, 또 공원도로 같은 것들을 했을 때 250%, 또 이제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까지 가려면 반은 임대주택, 반은 분양주택으로 가는 체계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종전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제 작년 말에 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성 보정개수라는 개념들이 들어와서 강북 지역처럼 이렇게 사업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용적률을 조금 더 줘서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소형주택을 좀 많이 확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20% 올려줘서 우리 단지는 21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린 계획적인 공공기여 항목들을 종전에 20%만 부여하던 것들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지가가 낮은 곳은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개편을 했는데요. 우리 단지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서울시 전체 지가보다 굉장히 지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2배를 다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가 아니라 4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공기업, 그 공원, 도로 같은 이제 토지나 건축물을 기부 체납하는 용적률이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 190까지 차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300까지 반은 임대주택, 반은 분양주택으로 가는 체계로 짜게 되면 임대주택이 이만큼 있던 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굉장히 사업성이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계획안으로 변경된 제도를 따라서 계획이 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의 15% 정도는 임대주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15%또 여기 증가용적률의 반을 임대주택으로 가는 부분까지 해서 이 용적률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용도지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3종으로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다. 구역경계에 대한 부분은 다소 조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의 선형을 좀 조정하고 불필요한 도로 부지를 획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구역경계를 이쪽 서측을 좀 확대를 했고요. 기존의 후보지보다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이 북측도로랑 이 동측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구유지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구역경계를 확대해서 보행 공간을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계획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사항들을 종합한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건축 배치도입니다. 건축 배치도 보시면 학교 일조 영향을 받는 구역은 10층 내외로 계획이 되지만 25층까지 되는 주동이 솔선로변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3층, 25층 정도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좀 중저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마 교회하고도 많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가 솔선로변의 요 위치를 원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고밀 개발이 가능한 땅인데 그 배치를 이제 교회가 가져가게 되면 저희가 용적률에 좀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만약에 교회가 이전을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정도로 이전을 하게 되면 다소 이제 그 분양세대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가지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조관호입니다. 우리 단지를 전체적으로 본 모습이고요. 상공에서 본 모습이고 가운데 선형의 보행광장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대상지 초입부에서 뒤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이 보이는 단지 중앙광장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예, 홀샘로변에서 우리 단지를 본 모습입니다. 밖에 모형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그 작은 단지이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역 일대에서는 그래도 살만한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운데 그 북서울 꿈의 숲이 보이는 중앙광장을 좀 확대해서 본 모습이고요. 예, 솔샘로변에서 우리 단지를 본 모습입니다. 전체 노감도까지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을 하면서 우리 단지는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자가 협의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정말 많은 힘을 써주셨습니다. 주민분들과 구청이 같이 교회도 만나고 이제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했었던 부분, 또 이제 우리 단지가 3종으로 종상향을 하면서 그래도 지역 일대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는 그래도 좋은 밀도를 가져갈 수 있는 종상향 계획들, 그리고 이제 단지 안에 통경 구간을 통해서 북서울 꿈의 숲, 또 이제 북한산이 보이는 거주성이 향상된 계획, 또 이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8월에 저희가 착수를 해서 지금 이제 3월까지 한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마련한 계획안을 그래도 빠르게 주민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민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이 계획안에 공감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음 달에는 기획을 완료를 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주민분들께서 동의서도 열심히 거두시고 잘 단합을 하시면 연내에도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민분들의 시간입니다. 구역 지정 이후에 주민분들께서 조합을 설립을 하시고 설계자도 뽑으시고 시공사도 뽑으셔서 계획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여드리는 건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예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통경 구간이라던가 스카이라인, 최고층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축 계획적 컨셉 같은 것들은 유지를 하시되 평형의 구성이라던가 인명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주민분들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건축계획안은 약 1200세대 정도 되는 건축계획안입니다. 그래도 1000세대가 넘는 계획안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계획안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계획안을 통해서 좀 정비구역 지정까지 올해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많은 공감들을 좀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한 30분 정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앞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 708의 4에 사는 김정남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팀장님께서 임대주택이 5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안합니다. 아까 임대주택이 한 50% 정도 단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15%고요. 25%. 15%가 법정 기준이고요. 예. 용적률을 추가로 가실 때 증가 용적률의 반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주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제일 안 봐야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이 없으시고 그냥 그림만 굉장히 좋게 시리 미화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 제일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지금 그 삼양동에서 넘어가다 보면 LG에서 진 재개발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뭐 10%도 입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도 역시 제가 이제 봤을 적에는 이렇게 주민 설명할 때는 지금과 똑같이 미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결국에 대해서는 그 원주민들은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을 계속 내보내니까 우선 미화적인 얘기만 듣고 거기에 동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도 없고 또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우리 그 지역을 개발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뭐 단체에서 어디에서 나서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이기 시점까지 온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한 것도 저는 아직 한 번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뭐 관리처분이라는 그 진행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첫 번에 오픈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수용하는 가격이 얼마, 또 분양할 적에는 분양가가 얼마,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추가 분담금은 발생을 안 하게 할 겁니다라는 이런 제반적인 확고한 그 지지층을 다 이거 그 단층을 설계를 딱 해놓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지금 힘들게 설명을 물론 하셔서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 마을을 갖다가 잘 해주세요 하고 딱 협조를 해줬어. 근데 끝에 가서 들어갈 시점에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때서 공사비가 뭐 늘어났습니다. 분담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내는 사람만 소태되고 그때는 벌써 지금처럼 얘기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점을 우선 제일 중요시 해가지고 이 초안을 찾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구가 100가구다 이겁니다. 그럼 100가구가 재산 가치가 얼마고 공사를 했을 적에는 분양가가 얼마인데 얼마의 이득이 돌아가면은 원주민한테 배당이 갑니다라는 안이 먼저 서야지. 이거는 제일 나중에 후순위로 밀리고 우선은 개발을 할 테니까 동의서에다 도장만 찍어주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예? 도장을 찍고 나서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더 달라. 그러면 그때는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필경 우리 지역도 그런 이 안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그 삼양동 농반대 보면은 단지가 아주 뭐 텅텅 비어가지고 저녁이면 유령 아파트에 유령 아파트. 그거 왜? 원주민들이 하나도 못 들어오는 거야. 추가 분담금을 더 내라고. 그리고 제 소문 듣기로는 키를 안 준다는 거야. 분담금을 안 내니까. 그럼 원주민들은 그 예를 들어서 이 개발할 동안에 나가가지고 이방살이 잘 하는데 그럼 이제나 저제나 되면은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시설에서 살겠다. 그 원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대놓고 보니까 엉뚱한 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돈을 더 달라. 안 주면 못 들어온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심한 얘기를 하면은 나의 재산을 그냥 강탈해 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뭐 심한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이 눈에서 보고 여기 지금 다 모이신 분들이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다 참 경험이 많고 많은 그 교수님도 이렇게 계시고 그러는데 그 점도 제일 우선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 좁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인분들 입장에선 제일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526명 정도로 보여지고요. 지금 세대수가 1200세대 정도잖아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제외하더라도 한 1000세대 정도는 분양세대가 나오니까 2배는 좀 안 되는 정도의 세대수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나쁜 지역은 아닌 거죠. 세대수가 2배가 되니까.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인분들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헌집에서 새집으로 가게 되면 분담금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내고 개선을 하느냐 많이 내고 개선을 하느냐 요 차이고요. 종전자산이 예를 들어 내가 30제곱미터 밖에 안 되는데 8사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당연히 분담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겠죠. 근데 종전자산이 적은데 내가 내 수준에 맞게 들어가겠다. 그럼 분담금을 적게 내고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에 대한 부분 오늘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구역지정 동의서 받기 전에 구청에서 분담금에 대해서 다 공지를 할 겁니다. 다 공지를 할 거고요. 저희가
보게 되면 그 분담금을 이제 추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분담금을 하는 절차가 여러 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계속 바뀌고요. 분양가도 계속 바뀌고 부동산 시장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재개발을 시작하시는 주민분들한테 제가 권고드리는 거는요. 지금은 분양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과연 이 재개발이 완료되는 10년 정도 후에도 공사가 다 끝나는 10년 정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을까? 이거를 해보면 어쨌든 집값은 많이 오르든 적게 오르든 조금씩은 오를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에 대한 판단을 하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전에 구청에서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런 자리를 또 할 겁니다. 당연히 주민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오늘 계획안은 분담금을 뽑으려면 계획이 확정이 돼야 이걸 바탕으로 분담금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계획에 대한 컨셉들을 설명하는 자리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번 설명회 때는 구청에서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좀 더 드릴 텐데요. 오늘 설명하는 이 자리는 그 정비계획의 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이드라인이라고 또 하는데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수립하고 나서 저희가 추정분담금이라는 그 검증이해를 거칩니다. 추정분담금을 검증이해를 거치는 것은 어느 정도 계략적인 공사비 다 나오진 못하죠. 물론 그렇죠. 추정적인 일부 샘플을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진행 순서가 지금 나와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추정분담 검증위원회 거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위반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공람 및 그런 정비계획은 공람 및 정비계획에 동의하느냐 마느냐를 묻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아니고 차후 묻게 되는데 거기서 50% 이상 동의를 해야 정비계획안이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주민들 여기 계시는데 50% 이상 동의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이 순속통합에 대한 사항은 지금 주민설명회 안 했잖아요. 그걸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 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건데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찬반을 개별적인 추정분담금 또 다시 가거든요. 근데 가면 그거 가지고 찬반 동의를 할 건지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를 그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추정분담금 왜 정확하게 그때도 문의를 하십니다. 왜 정확하게 안 하느냐? 할 수가 없는 것이 조합 설립 이후에 개별적인 집원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 심의를 통해 통합심의를 통해서 건축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공사비가 추산이 되는데 그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다시 추산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향후 추정 분담금이 나오게 되는 거라서 1차, 2차에 걸친 조합 설립 이후까지 따지면 2차에 걸친 2번의 정도의 진행을 더 추정 분담금에 대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 그때 맨 마지막에 추정분담금 거기 관리처분 계획 나왔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심의 받고 건축계획이라는 심의 받고 그거에 대한 또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한 4, 5년의 기간이 지금 현재부터 뒤에 일입니다. 그걸 근데 미리 땡겨가지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해달라 이제 하는 것은 조합 설립 자체도 안 돼 있고 평가도 개별 건물에 대한 평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심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원대한 계획이 주가 우리 주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는 점을 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원래는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는 자리는 그런 설명한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찬반 동의 추정 분담금 그리고 계략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이 다음의 절차입니다.
이 다음에 절차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가운데. 안녕하세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 설명 잘 들었는데요. 최고 층수가 왜 25층인지, 그리고 솔샘도 앞단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종상향에서 3종에서 용적률을 300%까지 다 꽉 채운 거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앞전에 주민 설명회를 제가 148을 갔다 왔거든요. 148은 이제 구릉지임에도 불구하고 앞단에 이제 그 최고 층수가 29층입니다. 그리고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했고요. 우리 345-1번지는 이제 3종으로 이제 종상향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포레는 앞에도 이제 29층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층고가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도 한 29층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가장 큰 게 세대수가 많아야, 앞에 이제 질문하셨던 분도 추정 분담금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새 집을 들어가는데 분담금을 적게 내야지 저희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층고가 높아야 되고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회가 존치한다라고 했을 때 10세대에서 15세대면 10억에서 수백억입니다. 100억 이상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로 층수를 더 높여서 대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요, 층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건축 배치도를 좀 주시면, 예, 교회가 지금 움푹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경계에서부터 이제 사선을 그어서 층수가 올라가게 건축법이 되어 있는 거죠.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해서요. 건축법상의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짓게끔 건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지 북측은 층수 제한이 있는 10층 주동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동간 거리를 띄어야 되는 간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5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운데 쪽에 조금 여유 공간이 되기 때문에 다소 층수에 대한 상향이 뭐 한두 개 층이라도 좀 가능해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이전을 하던 안 하던 용적률 300%가 똑같다는 겁니다. 용적률 안에서 어떻게 층수를 배분하느냐의 문제지, 층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세대수가 막 많이 늘어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양세대는 한 10세대 내외 정도가 올라가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같이 판단을 하셔서 이제 교회랑 협상을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안녕하세요. 저 707-61의 한기사라고 합니다. 다른 게 질문할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정 바로 뒤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그 노인정을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로 묶여져 있는데, 노인정을 다시 신축을 한다 하면은 우리 조합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도면상에 보면은 노인정이 저 뒤로 갔느냐, 아니면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하면은 그 자리에 존치를 한 상태에서 도면을 그려주는 건가? 그 노인정 때문에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는가 없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게 옮겨졌을 경우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간 게 아니고 따로 옮겨졌을 때, 그때는 우리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상정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정을 다른 데 져주면은 그때 우리 조합원들한테 더 신축을 했을 때 비용을 우리가 더 많이 지불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가, 설계사무실이나 건축사에서 그걸 좀 실기하지 말고 체크 좀 해주십사 하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저기 어르신 거기 하고 주거정비과 내가 몇 번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바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우리 조합원들한테 조합 전체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체크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노인정에 대한 진행 사항은 이게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고 서울시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거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신축 원래부터 그 계획 때 있는 곳이고 그 뒤에 그 이 신속통합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던 거라서 당시에 그거 빼고도 갈 수 있겠지만 빼고도 가는 것이 이게 그 조합에 이게 주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이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야 그 부분을 해서 포함을 해가지고 그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게 지어질 때까지 이 기간을 따져 보면 최소 사업시행 인가 설립지고 하면 앞으로 한 7년, 적어도 6에서 7년 뒤에 착공이 될 텐데 그 뒤에 또 진행까지 까보면 그렇게 조합에 부담이 되는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있는 그거에서 거의 리모델링에 관한 수준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그 계획에 있었던 내용이고 원래 진행됐던 과정에 진행된 거라서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걸 한다고 신속통합기획 때 모르고 그 전부터 새로 들어왔던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아니겠지만 그 이전부터 진행되던 원래 건물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고 계획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있는 그 자리에다가 기존에 있는 자리에 딱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 딱. 예. 우리가 신공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존치가 될 수도 앞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면 존치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요. 존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득보다는 그 이전함으로써 하는 이득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때 용적률 같은 경우는 또 혜택이 용적률은 이미 최대치로 이 계획에 하는 데에서 최대치로 지금 뽑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정비계획 담당하고 있는 용역사입니다. 아까 문의하신 거는 이제 노인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그 노인정 관련된 그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별개로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 저희도 그걸 중간에 이제 파악이 돼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희도 이제 공문을 보내서 여쭤봤었어요. 관련 그 과한테. 그랬더니 매입을 하고 더 이제 이전 조성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인정을 포함을 시켰을 때 이 노인정을 다른 데 이전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이런 게 혜택이 있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안은 노인정을 저희는 폐지를 합니다. 네, 저희 대상지 안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기부 체납도 아니고요. 네, 그냥 매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인정이 지금 신축이 돼서 구역계에서 빠지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신통계획안으로서는 저희는 솔샘로를 1차선 정도 확폭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인정의 그 건축 부지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딱 붙어 있거든요. 건축물이 그 필지 안에 딱 붙어 있어서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이 빨리게 된다고 하면은 6년 말씀하셨는데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 동안에는 어쨌든 노인정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마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임대료율이 기존 18%에서 15% 지금 하향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대료율 그거는 법적 기준이라서 저희가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 법적 기준은요 전체 세대수의 15%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세대수가 저희가 많이 쪼개서 8사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3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민분들이 3구를 많이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15%예요. 그러면 임대가 또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연동이 됩니다. 프로테지가 내놓을 수 있나? 네,
프로테이드는 내려올 수 없습니다. 네. 네네네. 15는 정해져 있어요. 추가 설명드리자면요. 노인정은 이제 정비 계획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계획이에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고, 그리고 또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비 계획 수립 당시에 때가 되면 신속통합기획안이 오고 다시 또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거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전을 요청하면 그건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계획안은 일단 기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전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노인정을 다시 짓잖아요. 기존 지은 자리에서 안 되면 우리가 져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합에서 져줘야 됩니다. 그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은 기존의 무상 매입이 이제 대상이거든요. 공공시설은 무상 매입 대상인데, 다시 이제 공공시설에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부채납 시설에 그 안에 기부채납 시설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돼서 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필요하다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 공공청사 부지 있죠. 이전하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또 계획에 담아야 되고,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또 다른 시설을 대체하든지 같은 시설을 해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계획 안에는 들어가줘야 이게 지금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 348-6호 주민인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더 계획 잡고 해도 한 5년 정도 후에나 이제 철거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한 10년을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10년 미만으로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모아주택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길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하셨다시피 1년이 지금 이 주택시장이라는 게 이게 1년 다르고 매년 다르고 진짜 이게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될수록 저희가 사실 불리한 거는 저희가 주민들이 더 불리한 거거든요, 사실요. 건축재 상승이라든가 이게 이게 계속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왜 이게 10년까지를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에서 서치하면은 6, 7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10년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보면 일단 다 고령이세요. 저희 아버님도 그리고 다 고령이시고 그러는데, 이게 재개발이 신속하게 빨리 돼서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10년 이상 간다 그럼 그걸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예,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그러니까 우리 단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 평균적으로요, 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13년, 15년 이렇게들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요, 초반에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그 기간이 최소 5년이 걸린다는 게 통계입니다. 근데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그 5년 걸리는 걸, 구역 지정 5년 걸리는 걸, 도시계획 결정하는 걸 2년으로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3월에 선정이 되셨으니까 3월에 선정돼 지금 1년이 지났고요. 그럼 올해 안에 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5년짜리가 1년 반 만에 확정이 되는 거니까 앞단의 것들은 확실히 이제 단축이 된 게 맞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이제 그 시간인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빨리 가게 하기 위한 것들은 통합심이라던가 절차를 개선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주민 동의가 잘 돼서 빨리 가는지 천천히 가는지는 주민들이 얼마나 잘 이 계획 안에 동의해서 합심해서 동의서 찍고 으쌰으쌰 하느냐. 왜냐하면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빨리 하시는 단지는 6년, 7년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주민 간에 싸우고 또 뭐 비대위 생기고 이런 단지는 10년, 15년씩 늘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분들의 시간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정말 그 빨리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 좋은 단지에 살고 싶다라고 하셔서 잘 단합해서 하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공공에서 주민 동의도 안 된 거를 억지로 막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운데 분. 네. 예, 그 완성된 그 경관을 좀 보면은 그 도로변에서 상암야상 쪽으로 좀 깎아지는 듯한 그런 모형인 것 같고, 그리고 건물도 막 계단 형식으로 그렇게 북한산 경관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교회도 또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 단지가 양쪽으로 막 나눠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기 때문에 좀 보기에 좀 그렇게 딱 정리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그 건물을 왜 굳이 그렇게 계단 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딱 제대로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든가, 그리고 교회 측이랑도 그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나중에 그게 되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교회 측이랑 많이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교회 측 주장이 너무 완강한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사전 저희가 그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협조적이시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기는 싫다라는 게 기조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그 정리되지 않은 듯한 경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답변을.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계획안은 예시도입니다. 조합을 설립하시고 나시면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시는 설계사를 영입을 하시고 이제 그때 다시 검토가 가능한 계획안이므로서 지금은 이제 예시도로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솔샘노변의 단계별로 이제 왜 단계적으로 디자인을 했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지금 저희 대상지에서 보이는 게 북한산이 볼 수 있는 게 솔샘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경관을 위해서 지금은 약간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 사람들의 시야에서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한 디자인입니다.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을 긋습니다. 도로 경계선부터 사선을 그어서 이 사선 안에서 건축물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매단 건축물은 이 사선 안에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높은 건물을 단기적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그냥 높게 짓고 싶다, 그럼 그만큼 셋백을 하면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셋백할 수 있는 공간이 뒤에 우리가 교회랑 학교 일조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셋백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건축팀에서는 지금 올릴 수 있는 건축 형태가 300%를 찾기 위한 최적의 밀도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교회가 협상이 혹시 잘 돼서 건축에 대한 좀 유연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금 다른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다음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관계로 마지막으로 우리 송세영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아까 소개를 받았는데요. 17년 전에 찍은 사진을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바람에 본인 확인이 참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저 맞고요. 우선 처음 우리 주인분들 그 간담회 대표 주인분들 간담회 때 몇몇 분들을 좀 반갑게 좀 다시 뵙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오기까지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5년간에 걸쳐서 보통
이루어지는 지금 요 시점이 지금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 7개월 정도 걸렸고 이제 완전히 수립이 되면 한 1년 반 만에 수립이 되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살기 좋고 예쁜 동네, 예쁜 단지가 지금 계획, 방향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앞서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처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얼마만큼 분담금을 내시면 되는지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잘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좀 만족스러우시면 동의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께서 그야말로 주민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 꼭 지켜야만 하는 방향들 그거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만 잘 지킨다면 그 외적인 부분들은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미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앞에 모형들 아마 보셨을 텐데 아마 서울 시내 특히 강북에 하나풀에 막 높은 빌딩 그리고 그 앞에 또 높은 이런 무지막지하게 높은 빌딩이 사실 그렇게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법적인 것들을 아주 한계 끝까지 맞추느라고 지금 건물 모양이 뭐 그렇게 생겼다거나 뭐 좀 층수가 이렇게 조정이 된다거나 하지만 결국에는 원하시는 거는 이 땅에서 최고로 많이 그 면적들을 많이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채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거. 지금 중요한 거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그게 또 아파트 그게 또 분양가 또는 뭐 나중에 되파실 때 또 그게 아파트 가격이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못생긴 건물들 만들어 놓으면 살기 좀 형편없는 그런 단지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한번 잘 생각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간에 서울시에서 또는 지금 우리 정말 전문가 이 용역사들을 선정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살기 좋은 일단은 단지가 어떻게 되면 여기서 구현이 될까를 테스트를 해봤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도로라면 도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것들은 다 이미 다 통합적으로 다 이미 해결이 되었고 이렇게만 하면 이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어찌됐든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빠르게 온 점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데는 서울시의 정말 엄청난 그 도움, 지원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오지를 못했을 거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저희가 지금 조합원이 될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체계가 하냐면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갖고 저희한테 기준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처리하는 데서 많은 확보를 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지역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알고 있고 뭐 얼마나 오는 거 집주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 이제 가이드라인이 통보되고 나오면 저희가 추정 분담금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 개별적인 집에 대해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개별적인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루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개별 공시지가를 이루어져서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통보가 되면 통보 이후에 그 말씀을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 정비 계획안에 찬성을 할 거냐 반대를 할 거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0% 이상 동의를 해야만이 가능할 거고요. 또 15% 이상 반대를 하게 되면 재위반을 해야 돼요. 이 계획 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재위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정비사업은 행정의 시간과 그리고 주민분들의 시간이 어우러져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의 시간은 저희가 최대한 줄일 만큼 줄여줬다.
앞으로의 그 진행되는 시간은 가이드라인 통보 이후의 사항은 주민들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정비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은 이제 주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런 걸 판단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계략적인 추정분담금 이런 걸 먼저 사전에 통지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고 다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람 기관을 거쳐서 의견을 다시 받고 이건 뭐 구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진행 절차를 밟은 다음에 서울시 그리고 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정비구역 지정 및 그 구역 고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조합 설립입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및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야 그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주민들의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빨리 가려면 빨리 그 할 수 있고 협력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그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그 부족한 설명이지만 조금 더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끝으로 오늘 주민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